네, 지금부터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마주할 수 있게 돼서 참 설레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참여단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택 또는 별도의 개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 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 스튜디오죠. KBS 아트홀 역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여단 여러분께서는 크게 손을 흔들어서 이사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S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장 김상근입니다. 저는 방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례적인 인사죠. 그러나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의례적 인사말로 주고받지 않게 됐습니다. 절절한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방역도 먹고 사는 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피폐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이 수기 토론장에 참여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이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KBS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그때의 의도를 다시금 세워보곤 합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곤 합니다.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공정성 확립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나팔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공정성을 향한 개혁이 제1의 과제였습니다. KBS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참여단 여러분, KBS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당부를, 미래를 대비하고 만들라는 국민의 요청을, 지쳐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참여단 여러분, 그러나 지상파 언론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얻는 매체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모든 언론이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시장 논리와 시장 현실에
지배받습니다.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 정성을 모아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참여단 여러분,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국민이 이 방송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이사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인이신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KBS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말 휴일까지 내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21 KBS 공론조사는 이 5분의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이 된 공적 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쟁점 선정, 자료집 구성, 또 토론회 운영 방식과 내용 등의 전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각별히 애를 써주셨는데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조항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 방송은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 개입이나 사업주의로부터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50의 산물이었던 공영방송 제도가 다시 소환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BBC를 비롯해 성과를 구축한 많은 유럽의 공영방송들이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영방송의 전형적인 재원인 수신료는 41년째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50 치하에서 국민은 권력에 순응한 KBS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안 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런 거부 운동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문민정부 시절 수신료가 전기료에 병산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IMF 위기가 있었고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유료 플랫폼들이 속속 정착되면서 수신료를 인상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인상이 시도되었지만 이제는 보도의 공정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수신료가 정체되자 공영방송은 상업적 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는 이런 재원 공백을 잘 메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업 미디어들이 범람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의 전체의 광고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물었던 질문들, 과연 공영방송은 필요한지, 공영방송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이런 절박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KBS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번 공론조사는 이런 시대적 필요에 발맞춰 공영방송에 대한 진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은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합적 논변과 정보에 의해 검증된 이론입니다.
일반 조사와 달리 이 공론조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 속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의견이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진정한 평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공영방송은 현재와 미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집약된 국민의 의견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국민 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2021 KBS 공론조사의 특징과 또 국민 참여단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이준흥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흥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흔들어서 이준흥 교수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준흥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이 공론조사, 이번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공론조사의 그 내용적, 방법론적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공론조사, 다른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KBS 공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방법론적 충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런 어떤 방법론적 체계성과 내용성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일, 그리고 시민들의 그냥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숙고된 의견, 그러니까 많이 고민해서 토론해서 정리된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은 이미 많이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 배심원단이라든지요, 혹은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도 심층 면접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사 방법은 공론조사라고 하는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성 있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토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중요한 어떤 쟁점은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이 최종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정확하게 집계해서 전체 이제 결과에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조사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용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번째 특징은 이 조사의 그 2번째 특징인데요. 이 조사는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공론조사 많이 연구도 했고 관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로 공론조사를 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론조사 많이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순간도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주로 에너지 사안이라든지 핵 연료 문제 이런 것들, 환경 사안, 그다음에 이제 첨예한 갈등이 보통 담겨져 있는 이민 정책 이런 많은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수행하고 그 의견들을 정책 당국이 반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오래된 제도적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직접 그 공영방송의 주인인 공중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런 어떤 책임과 의무의 내용을 밝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덧붙이는 이유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예컨대 리트비아나 이런 데서 또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이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실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어려운 주제인데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실제 이렇게 참여의 실천을 하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조사의 특징인데요. 이 공론조사, KBS 공론조사는 다른 공론조사하고는 약간 다르게 말하자면 탐색적이고 발견적인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컨대 이 정부 초창기에 했었던 신고리 오리고기를 둘러싼 그런 어떤 공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찬반 의견이 좀 첨예하게 갈라진,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정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공영방송 제도는 사실 뭐 이게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이 돼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행성,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책임 있게 수행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의 방식이 아닌, 그러자면 다양한 사안을 살펴서 그 중에서 최적의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탐색적이고 발견적인 방식으로 이 조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주제이고 또 내용이 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과제의 좀 특성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기탄 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그 분임 토론에서나 전체 그 전문가 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사에 이렇게 참여할 것을 결단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웅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영방송은 무엇이고 수신료 제도와 공적 책무는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방송은 일반적으로 국영,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국영방송은 국정 홍보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이고, 민영방송은 개인이나 기업이 광고 또는 이용료 등 상업 재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반면, 공영방송은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서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해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KBS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광복 후 1948년부터 국영방송으로 운영하다가 1973년에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을 통해 오늘날의 공영방송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포함해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다양성 보장, 차별화된 프로그램, 문화 수준의 향상 등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영방송이 상업적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광고주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가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국민은 공영방송의 주체로서 수신료를 균등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성격을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그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텔레비전 수신료는 1963년부터 월 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800원으로 인상됐고,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1981년에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책정됩니다. 그 금액이
2021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료 2,500원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걸까요? 1994년까지는 주로 KBS 징수원이 가가호 방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납부 회피도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신료 납부에 있어 공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부터는 징수율이 크게 오르고 징수 비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KBS 1TV의 광고가 폐지되고 더 많은 재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쓰일 수 있었죠. 이 같은 전력회사 위탁 방식은 유럽에서도 7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료를 받는 KBS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관방송으로 지정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실현, 양질의 방송 서비스 제공,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BS는 현재 2개의 텔레비전과 종합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 6개의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TV와 1라디오, 1FM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있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 방송, 남북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민족 방송, 한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채널 KBS 월드, TV와 라디오 등 특별한 공익 목적을 가진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책무들을 KBS는 어떻게 수행해 왔을까요? KBS는 1973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했으나 5공화국 시절 이른바 땡전 뉴스로 비난받으며 1980년대 중반 수신료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적도 있었죠. 이에 KBS는 공정한 저널리즘을 핵심 가치로 삼고 방송 민주화 운동과 함께 K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KBS 방송 편성 규약 제정, 편성위원회와 노사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본부장 중간평가 등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중반 이러한 제도와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KBS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KBS 방송 편성 규약과 제작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저널리즘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도 시사 부문 국장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과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밖에도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KBS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규정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입니다. 재난대응 전담 조직인 재난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며 재난보도뿐 아니라 예방적 재난방송까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전용 CCTV와 재난스포 방송 등을 타 언론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KBS는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한 발 늦은 재난방송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KBS는 재난방송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보도를 강화하는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의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KBS는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금모으기 특별 생방송,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중계방송 등 국가적 대형 이벤트를 제작 방송해봤죠. 또한 참하고도, 누들로드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등 대하 역사 드라마를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방송, 한류를 전파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작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다양한 공적 책무들을 이행해왔습니다.
KBS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 18개의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법에 의해 EBS 지원 사업과 방송기술 혁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종편과 유료 상업 채널의 대거 등장,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들의 국내 상륙으로 인해 미디어 소비 행태와 그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2011년 약 2조 3천억 원이었던 지상파의 광고 수입은 1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모바일의 경우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상파 수익 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수입 규모는 1,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KBS는 수입 규모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고 마찬가지로 방송 제작비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제작비를 필요로 하는 대하 사극이나 고품질 대형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재방송 편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텔레비전은 9%에서 2020년 20% 수준으로 2텔레비전은 23%에서 45% 수준으로 재방송 비율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미디어 산업 구조의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선택권은 무한대로 넓어졌습니다만 동시에 상업적인 유료 매체들의 극심한 경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KBS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는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수신료 수입의 비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독립성과 공적 기능 수행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영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수신료 비중이 70%를 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81년 이후 수신료 금액 조정이 없었던 반면 같은 기간 영국은 27회, 프랑스는 23회, 독일은 8회, 일본은 4회 수신료가 인상됐으며 영국, 프랑스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재정의 규모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연간 1.5조인 반면 영국은 7.3조, 독일은 11.5조, 프랑스는 4.8조, 일본은 7.7조 수준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신료는 연간 3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KBS도 세 차례 수신료 금액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에 4,000원, 2011년에 3,500원, 2014년에 4,000원 안으로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했으나 결국 최종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도 있었으나 공영방송 재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는 공영방송 뉴스와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응답으로 한번 뵙기는 했었죠.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시간은 12분 쓰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계가 돌아가니까 시간 내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종윤입니다. 먼저 오후에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됐고요. 자료집에서 이미 한 번 다 보셨겠지만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BS로부터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KBS가 자체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연 KBS의 뉴스 시사 보도가 얼만큼 기대에 충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인데 기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결과가 좀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기대치는 86.6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냐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49.7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간극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공영방송 KBS 뉴스 시사 보도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사실 수미양가 보통 아마 중장년층 이상은 예전에 성적표를 그렇게 받으실 텐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적은 한 우 정도 될 것 같고요. 대학으로 치면 이제 A, B, C, D 이렇게 학점을 받게 되면 B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근데 실제로는 40점대니까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평가는 되게 낮다라는 게 현 주소입니다. 물론 KBS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하고 각국에 있는 언론 관련 단체들이 매년 전 세계에 있는 뉴스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 결과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런 신뢰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계속 한국 언론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사실은 KBS 뉴스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건 그것도 있고요. 반대로 또 한국의 뉴스 수용자, 시청자들은 정파적인 뉴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와 같은 관점에 보도를 해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북유럽이나 이런 데 국가들 보면 내 관점이 아니라 중립적인 관점 이런 것들의 뉴스를 확실히 선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약 절반가량의 시청자들이 오히려 정파적인 뉴스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특정한 입장에 대한 보도가 호불호가 너무나 많이 갈리니까 신뢰도는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KBS의 그 뉴스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게 반드시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공정한 뉴스 혹은 독립적인 뉴스란 무엇이고 KBS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혹은 그 관련돼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한 뉴스란 무엇인가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사실적인 뉴스다. 여러분 맨날 듣는 거죠. 사실적인 정보만 전달해달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심층적인 겁니다. 굉장히 풍부한 정보도 보내줘야 되고 하나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휴일장 균형이고 또 마지막으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건데 이러한 그 뉴스를 평가하는 속성들에 있어서 아까도 했지만 KBS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영방송 뉴스는 원래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뉴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 이 정도는 믿을 만한 뉴스지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 뉴스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따도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허위 정보들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할 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뉴스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에서는 바로 그 공영방송 뉴스 사이트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장 사실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지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공영방송 뉴스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이제 사실성에 관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 이런 게 아니고요. 시시비비도 가릴 때는 또 가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도 가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지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램지오 교수 위안부에 대한 그 왜곡된 논문을 냈는데 램지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만으로 사실적인 뉴스가 아니죠. 그게 왜 틀렸는지도 짚어주는 것들. 사실적인 뉴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어떨 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파적 뉴스를 되게 선호한다 그랬는데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영의 논리,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입장과 다른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선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오류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건데요. 이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균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국민참여단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장이 하나로 모일 때도 있지만 다 다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이 한 10가지로 다 분리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있고 어떤 건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면 균형적이지 않은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다 동일하게 10분씩 10개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경중을 가려야 될 때는 또 경중을 가릴 수도 알아야 되는 뉴스.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영방송 뉴스가 가져야 할 스탠스라는 게. 중립적인 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예를 들어서 A다 B다라는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중립적이라고 하면 A도 편들지 않고 B도 편들지 않게 이게 원래 중립적의 개념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해야 되느냐? 무조건 A, B가 동일한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봤는데 램지오 교수도 하나의 똑같은 입장으로 취급해줘야 되느냐? 램지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것도 어떤 순간에는 사실은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불공평할 수가 있죠.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사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파적 그 뉴스 선호도가 높다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파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중립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 뉴스를 보도를 했을 때 특정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도 또 지양해야 할 그러한 평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인데요. 이 독립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이 뉴스를 취재하거나 보도하거나 할 때 어떠한 권력,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혹은 뭐 다른 기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법적인 장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공영방송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그 경영진을 감독하는 이사회라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있는데 이 이사회의 구성이나 아니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독립을 취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법적인 건 그렇고 실제로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많이 논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 선임을 할 때 이사의 수를 할 때 여야의 뽑는 선임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7대4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여당이 훨씬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장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을 선임할 때도 지금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수결 말고 특별 다수제라 그래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이나 뭐 이렇게 과반수 넘는 사람 이사가 뭐 아무튼 뽑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찬성해야지만 뽑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 장치로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제도라고 해도 사실은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참여고 감시 감독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독립성 문제와 이제 수신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하려면 재원 운영을 하는데 누군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본질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수신료 인상 오전에서도 3번인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정계 양성을 이뤘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뭐라고 하냐면 너 독립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올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수신료를 올려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돼야지 오히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게 항상 부딪히고 여야가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여당인 경우는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 많았고요. 야당은 반대 입장이 많았는데 여야가 교체되면 어떻게 되냐? 또 입장이 바뀝니다. 세 번의 패턴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계속 도돌이표가 돼서 계속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미국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라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파성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전 세계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너무 양극화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파화되고 극단의 주장들만 더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그걸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을 어떻게 하면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까 이런 노력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낸 제도, 그게 바로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의 뉴스, 시사, 보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KBS의 현실은 국민들한테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적표를 올릴 수 있는가? 수, 우, 국민들이 한 우 정도, 삐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낮아 있는 이러한 점수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실은 이전에 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되게 부족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여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전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양극화 시대에는 야, 사실 확인을 하려면 공영방송 뉴스를 가야지. 가장 믿을 만한 정보 공영방송 뉴스에 가서 봐야지. 야, 가장 독립적인 거 공영방송이었지.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가시고요. 바로 두 번째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공영방송 콘텐츠 서비스의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익 이 주제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자, 손 흔들어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세경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콘텐츠와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KBS와 그와 관련된 KBS의 문제점은 뭐고 그걸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가, 그 고민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영방송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어때야 하는가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보편성과 차별성입니다. 하나, 보편성이라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과 각자를 둔 이유는 전체 시청자에서 봉사해야겠지만 개별 시청자에게도 봉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1세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방송과 차별된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별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에는 KBS에 대한 공적 책임을 아래 그림같이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속에서 뭐 차별성과 보편성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KBS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와 품질과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심히 KBS가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KBS의 품질과 차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많이 하는 게 이제 요즘 들어서 KBS에 좀 볼만한 고품격 프로그램이 많이 좀 사라졌다. 대작 사극도 사라졌고 다큐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그 상업방송의 포맷을 따라하는 예능이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드라마에서 성적인 것을 상품화하는 것들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BS 수신료에 대한
지급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KBS 품질과 차별성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시청자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함이라면 다양한 관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도 KBS와 관련된 비판들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는 있지만 그런 토론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그것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끄는 역할들이 좀 부족했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파성의 논란도 좀 직면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대변입니다. 이 의미는 사실 다양성을 하려면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는 정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두 개 정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 갖고는 너무 작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사회화입니다. 어린이 사회화라는 것은 어린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 정도 보이고 많지 않다는 거죠. 편성 비율로 보면 한 5%에서 6%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분류한 어린이 프로그램 내에는 동물의 왕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5%보다 더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비판의 지점은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 보편적 서비스를 잘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청자의 봉사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체 시청자들한테 접근이 가능해야, 볼 수 있어야 보편성에 이제 그걸 실현이 되는데 현재 그런 보편성 측면에서 KBS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비판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수신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송을 가입해서야만 KBS를 볼 수 있는, 내가 유료 방송을 보지 않고서는 KBS를 직접 수신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공익적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재난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난 방송에서는 지적한 바치 고성 산불 때도 있었지만 좀 반복적으로 그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방송 같은 경우는 편성 비율을 준수는 하고 있지만 상업 방송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권익에 대한 비판은 이런 거죠.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는 것 같긴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그걸 반영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판들 때문에 최근에 KBS에 대해서 수신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지 안 할지의 판단은 좀 놔두더라도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KBS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품질과 차별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KBS의 효율성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히 수신료의 재원을 50%나 받고 있는데 왜 상업방송보다 더 혁신을 못하냐, 품질이 낮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내부의 부단한 혁신을 더 강조합니다. 반대로 다른 관점이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을 경쟁의 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더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차별성을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볼만한 콘텐츠를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소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다 보면 한쪽에서는 상업방송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좀 상업방송과 다른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많이 하면 많은 시청자가 보지 않는 콘텐츠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조화시키려면 더 많은 투자와 뭐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통합 기능입니다. 사회통합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견해를 잘 조화시키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그런 다른 의견들을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보면 한쪽에 편향된 정보들만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KBS가 좀 다양한 KBS의 방송의 영역을 넘어서 전체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찬성과 반대가 좀 나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면 추천되는 콘텐츠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다면 자기에게 맞는 콘텐츠만 보게 되거든요. 다른 것을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S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무슨 소리냐, KBS가 신뢰도가 유튜브보다 낮다, 이렇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KBS가 더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유튜브 이용률이 되게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방송 수신율이 되게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방송으로서 KBS를 보는 그런 서비스를 보는 그런 게 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서구 공영방송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더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TV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웹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주는 방식, 유료 OTT도 하고 무료 OTT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는 사실은 저번 1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판매도 해야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OTT에 완전한 VOD를 주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왜 무료로 마음껏 볼 수가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데프나 ARD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려 2016년에 출범했는데요. 한 연간 58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KBS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광고료가 떨어지면서, 광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KBS의 한계와 딜레마입니다. 1세션에도 어떤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이 그림에서 보면 수신료가 46%이고요. 광고가 25% 정도 됩니다. 협찬까지 필요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본다라면 광고료가 줄어드는 데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고요. 광고료 재원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온라인 쪽에 많이 투자해서 방송 쪽에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광고료가 또 떨어지는 그런 상호 잠식 효과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 손쉽게 재정이 광고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더 강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적인 딜레마 속에 빠져 있게 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는 책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공익적 서비스가 왜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이지 못한가, 이런 거죠. 그거는 재원의 문제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좀 빠른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빨라졌는데, 그렇다면 공적 책임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고민할 필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차별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사회통합 기능을 좀 KBS가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범위를 방송이란 영역을 넘어서 온라인 서비스로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항상 그 부분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딜레마가 생기는 건 그동안 못했다? 어떤 것을 하는지 평가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책임을 실현하는 데 평가하기 전에 꼭 고민할 것들은
그 재정 부담이 적정했는지와 연관돼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책임을 우리가 부과할 때는 사회가 그 재정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경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표인데요. 이번 세 번째 발표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션에서는요. 공영방송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관련해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 흔들면서 우리 환영 인사 하시도록 하시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영섭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기대가 있죠. 가장 큰 기대는 아무래도 이게 수신료라는 게 특별 부담금, 즉 국민 개개인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은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납부한 이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쓰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비판도 만만치 않죠. 이미 앞에 1부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아마 비효율, 고비용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1억 이상의 고연봉자가 많다. 저도 살펴보니까 2021년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1억 이상의 연봉이 있는 회사가 1위부터 한 15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6위부터는 이제 1억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까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1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고비용은 맞는 고연봉자가 많은 건 사실이죠. 또 이제 올해 또 국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무보직자가 많다라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무보직자가 많다라는 얘기보다는 일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연봉자가 간부직이 아니라 실무직에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겠죠. 물론 방송이라는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KBS 한 구성원이 내부 전산망에다가 막말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든지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무책임한 댓글을 남기고 또 그 댓글이 곧바로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죠. 어떤 면에서 공영방송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비용 비효율 고비용이라는 그래서 가장 많이 특징되는 게 이제 관리 직급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직급이 많고 상위 직급자들이 연봉은 많이 받는데 실무직이나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지불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수신료를 왜 올리냐는 또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발표해 주셨지만 결국은 제작비 증가의 요인이 가장 큰데요. 이 제작비 증가 요인은 결국 미디어 환경 변화와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를 썼는데요. 첫째가 어찌되었든 KBS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지역별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조건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유익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KBS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상업적 경쟁의 증가인데요.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전처럼 지상파 방송사 3개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수백 개의 채널을 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실시간이 아닌 비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유익하고 여전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유료로 이제 돈을 지불하고 혹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KBS는 여전히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런 컨텐츠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공영방송이 해야 될 공적 서비스의 영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충분한 재원은 확보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수신료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신료 납부액은 조금씩 늘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지금 방송사에 필요한
지금 그동안 그 중요한 재원이 됐던 상업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그럼 이대로 간다라면 이제 KBS가 그 맡고 있는 공적 서비스, 그 공익적 서비스를 그 수행할 만한 그런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운영을 하게 되고, 긴축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제작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재방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시청자는 또 그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수신료를 올려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언젠간 한번 이 구조를 그 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이건 제가 이제 KBS와 그 독일의 그 제1공영방송의 예산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사실 양 방송사의 그 이 지출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론 수익 구조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신료 수입이 84%니까 압도적으로 수신료 수입이 제일 많고 나머지 기타 예산이 재원이고요. 지출에 있어서는 뭐 인건비 비율이 독일도 약 34%고 그 우리가 약 32%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우리는 그 1986년, 88년에 그 아시안 게임과 그 올림픽을 하면서 그 필요 인력을 대거 그 이제 채용한 경우가 있고요. 또 디지털 전환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그 또 충원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정리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독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그 유료 방송 도입, 케이블 방송 도입 시기가 있었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에 있던 국영방송 그 종사자들 그대로 그 고용 승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력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그 전환 과정에서 누적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되니까 인력을 그 자를 수는 없고, 정리할 수는 없고, 또 그 인력이 그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독일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인원을 줄이고 감축하고 효율화시키기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KBS도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독일은 40%대에 가까웠던 인건비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겁니다. 이거는 자연 감소도 있지만 그만큼 그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했던 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바로 직무 체계를 갖다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그것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됐던 상위 직급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이 되거나 뭐 본부장이 되는 다시 그 평기자로 갈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제 그 지금은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독일도 또 동일했습니다. 그럼 나가든지 아니면 일을 안 맡고 그냥 창가에 앉아있던 둘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책임 직급에 있는 부분과 실무 직급에 있는 부분 두 직급으로 나눠가지고 실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책임 직급 가면 책임 직급 맡다가 거기서 이제 보직을 안 맡겠는 다시 실무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바꾸는 과정인 거죠. 이게 뭐 완료된 건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직무 중심으로 이제 그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자연 감소분, 정년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 퇴직 부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신규 채용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작진들 그걸 담당해줄 제작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적으로 그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한 5년간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원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인원이 줄면 그 개별 제작진의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 하나만 그 맡는 걸 이제 두세 개를 맡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마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경쟁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그 이러한 과정들이 얼만큼 투명하게 보여주느냐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재정과 경영 상황은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책무 수행에 대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일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전까지 사실 KBS의 그 경영 평가 보고서는 아주 단촐합니다. 그냥 우리는 잘했다, 뭐 잘했다고 평가받았다라고 올리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이후에는 이제 평가 그대로를 이제 그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 상황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질문이 나왔지만 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 KBS가 했던 이제 프로그램들에 출연했던 분들의 그
출연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이 그 제작하는데 오늘 밤 김제동을 그 제작에 얼마가 들어갔고 뭐 유사한 방송을 제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까지 그걸 공개할지 뭐 공개 못할지 부분들을 이제 뭐 판단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시청자가 아는 부분들을 가급적이 많이 공개하는 게 그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공개했을 때는 결국 개인의 대한 공격을 또 오히려 사회적으로 갈등만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경영에 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신료 징수 과정에 대한 또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고 있죠. 사실 징수 효율성 때문에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마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국가는 세금으로 직접 징수하는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 지금 전기요금처럼 같이 걷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국가는 직접 직원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직원이 가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이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한 고민 끝에 1994년에 이제 현재 방식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산정부터 또 배분 그리고 나중에 집행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이게 현행 제도보다 효율적이냐 이렇게 됐을 때 더 투명하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라는 거 질문을 3가지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KBS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국 효율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나름대로 지금 계속 인력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리의식과 책임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내부 구성원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외부에서 볼 때 KBS는 방만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그건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더 따뜻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부 자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후적인 평가도 투명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 경영 투명성을 갖다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더 시청자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껄끄러운 부분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KBS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영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 들으셨고요. 첫 번째 발표는 공영방송 뉴스와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응답으로 한번 뵙기는 했었죠.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시간은 12분 쓰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계가 돌아가니까 시간 내에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종윤입니다. 먼저 오후에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됐고요. 자료집에서 이미 한번 다 보셨겠지만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BS로부터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KBS가 자체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연 KBS의 뉴스 시사 보도가 얼만큼 기대에 충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인데 기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결과가 좀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기대치는 86.6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냐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49.7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간극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공영방송 KBS 뉴스 시사 보도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사실 수미양가 보통 아마 중장년층 이상은 예전에 성적표를 그렇게 받으실 텐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적은 한 우 정도 될 것 같고요.
대학으로 치면 이제 A, B, C, D 이렇게 학점을 받게 되면 B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근데 실제로는 40점대니까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평가는 되게 낮다라는 게 현 주소입니다. 물론 KBS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하고 각국에 있는 언론 관련 단체들이 매년 전 세계에 있는 뉴스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 결과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런 신뢰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계속 한국 언론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사실은 KBS 뉴스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한국의 뉴스 수용자, 시청자들은 정파적인 뉴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와 같은 관점에 보도를 해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북유럽이나 이런 데 국가들 보면 내 관점이 아니라 중립적인 관점 이런 것들의 뉴스를 확실히 선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약 절반가량의 시청자들이 오히려 정파적인 뉴스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특정한 입장에 대한 보도가 호불호가 너무나 많이 갈리니까 신뢰도는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KBS의 그 뉴스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게 반드시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공정한 뉴스 혹은 독립적인 뉴스란 무엇이고 KBS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혹은 그 관련돼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한 뉴스란 무엇인가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사실적인 뉴스다. 여러분 맨날 드는 거죠. 사실적인 정보만 전달해달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심층적인 겁니다. 굉장히 풍부한 정보도 보내줘야 되고 하나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휴일장 균형이고 또 마지막으로 중립적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건데 이러한 그 뉴스를 평가하는 속성들에 있어서 아까도 했지만 KBS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영방송 뉴스는 원래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뉴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 이 정도는 믿을 만한 뉴스지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영방송 뉴스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따도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허위 정보들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할 때 뭔가 찾아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뉴스가 제대로 확립된 나라에서는 바로 그 공영방송 뉴스 사이트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장 사실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지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공영방송 뉴스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가 이제 사실성에 관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 이런 게 아니고요. 시시비비도 가릴 때는 또 가려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도 가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지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램지오 교수 위안부에 대한 그 왜곡된 논문을 냈는데 램지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사실적인 뉴스가 아니죠. 그게 왜 틀렸는지도 짚어주는 것들. 사실적인 뉴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어떨 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파적 뉴스를 되게 선호한다 그랬는데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진영의 논리, 제가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입장과 다른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선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오류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건데요. 이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균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민 참여단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장이 하나로 모일 때도 있지만 다 다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이 한 10가지로 다 분리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있고 어떤 건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배제하면 균형적이지 않은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다 동일하게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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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경중을 가려야 될 때는 또 경중을 가릴
수도 알아야 되는 뉴스.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영방송 뉴스가 가져야 할 스탠스라는 게. 중립적인 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예를 들어서 A다 B다라는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중립적이라고 하면 A도 편들지 않고 B도 편들지 않게 이게 원래 중립적의 개념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해야 되느냐? 무조건 A, B가 동일한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봤는데 램즈 교수도 하나의 똑같은 입장으로 취급해줘야 되느냐? 램즈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것도 어떤 순간에는 사실은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불공평할 수가 있죠.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사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파적 그 뉴스 선호도가 높다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파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중립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 뉴스를 보도를 했을 때 특정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도 또 지양해야 할 그러한 평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인데요. 이 독립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이 뉴스를 취재하거나 보도하거나 할 때 어떠한 권력,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혹은 뭐 다른 기타 어떠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법적인 장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공영방송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그 경영진을 감독하는 이사회라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있는데 이 이사회의 구성이나 아니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독립을 취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법적인 건 그렇고 실제로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많이 논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회 선임을 할 때 이사의 수를 할 때 여야의 뽑는 선임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7대4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여당이 훨씬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장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을 선임할 때도 지금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수결 말고 특별 다수제라 그래가지고 뭐 3분의 2 이상이나 뭐 이렇게 과반수 넘는 사람 이사가 뭐 아무튼 뽑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찬성해야지만 뽑을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 장치로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제도라고 해도 사실은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참여고 감시 감독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독립성 문제와 이제 수신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하려면 재원 운영을 하는데 누군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본질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논란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수신료 인상 오전에서도 3번인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정계 양성이 이렇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뭐라고 하냐면 너 독립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올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수신료를 올려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돼야지 오히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게 항상 부딪히고 여야가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여당인 경우는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 많았고요. 야당은 반대 입장이 많았는데 여야가 교체되면 어떻게 되냐? 또 입장이 바뀝니다. 3번의 패턴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계속 도돌이표가 돼서 계속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미궁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뭐 짧은 시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라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파성 얘기를 다시 안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전 세계 언론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너무 양극화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파화되고 극단의 주장들만 더 많이 부각되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그걸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을 어떻게 하면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까 이런 노력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낸 제도, 그게 바로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의 뉴스, 시사, 보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KBS의 현실은 국민들한테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적표를 올릴 수 있는가?
수우, 국민들이 한 우 정도, 삐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거라면 지금 이렇게 낮아 있는 이러한 점수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해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실은 이전에 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되게 부족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양극화 시대에는 야, 사실 확인을 하려면 공영방송 뉴스를 가야지. 가장 믿을 만한 정보 공영방송 뉴스에 가서 봐야지. 야, 가장 독립적인 거 공영방송이었지. 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려가시고요. 바로 두 번째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공영방송 콘텐츠 서비스의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익 이 주제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자, 손 흔들어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세경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콘텐츠와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KBS와 그와 관련된 KBS의 문제점은 뭐고 그걸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가, 그 고민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영방송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어때야 하는가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보편성과 차별성입니다. 하나, 보편성이라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과 각자를 둔 이유는 전체 시청자에서 봉사해야겠지만 개별 시청자에게도 봉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1세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방송과 차별된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별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에는 KBS에 대한 공적 책임을 아래 그림같이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속에서 뭐 차별성과 보편성을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KBS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비판을 받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와 품질과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심히 KBS가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KBS의 품질과 차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많이 하는 게 이제 요즘 들어서 KBS에 좀 볼만한 고품격 프로그램이 많이 좀 사라졌다. 대작 뭐 사극도 사라졌고 다큐도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그 상업 방송의 포맷을 따라하는 예능이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드라마에서 뭐 성적인 것을 상품화하는 것들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BS 수신료에 대한 지급을 반대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KBS 품질과 차별성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시청자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함이라면 다양한 관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도 KBS와 관련된 비판들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는 있지만 그런 토론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그것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끄는 역할들이 좀 부족했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파성의 논란도 좀 직면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대변입니다. 이 의미는 사실 다양성을 하려면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갖는 정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두 개 정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 갖고는 너무 작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사회화입니다. 어린이 사회화라는 것은 어린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있는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 정도 보이고 많지 않다는 거죠. 편성 비율로 보면 한 5%에서 6%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분류한 어린이 프로그램 내에는 동물의 왕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5%보다 더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비판의 지점은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 보편적 서비스를 잘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청자의 봉사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체 시청자들한테 접근이 가능해야, 볼 수 있어야 보편성에 이제 그걸 실현이 되는데, 현재 그런 보편성 측면에서 KBS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비판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수신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송을 가입해서야만 KBS를 볼 수 있는, 내가 유료 방송을 보지 않고서는 KBS를 직접 수신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공익적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재난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난 방송에서는 지적한 바치 고성 산불 때도 있었지만 좀 반복적으로 그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방송 같은 경우는 편성 비율을 준수는 하고 있지만 상업 방송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권익에 대한 비판은 이런 거죠.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는 것 같긴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그걸 반영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판들 때문에 최근에 KBS에 대해서 수신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KBS가 수신료를 인상할지 안 할지의 판단은 좀 놔두더라도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KBS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품질과 차별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KBS의 효율성과 혁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히 수신료의 재원을 50%나 받고 있는데 왜 상업방송보다 더 혁신을 못하냐, 품질이 낮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내부의 부단한 혁신을 더 강조합니다. 반대로 다른 관점이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을 경쟁의 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더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차별성을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볼만한 콘텐츠를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소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려다 보면 한쪽에서는 상업방송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 좀 상업방송과 다른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많이 하면 많은 시청자가 보지 않는 콘텐츠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조화시키려면 더 많은 투자와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통합 기능입니다. 사회통합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견해를 잘 조화시키고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그런 다른 의견들을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보면 한쪽에 편향된 정보들만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KBS가 좀 다양한 KBS의 방송의 영역을 넘어서 전체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찬성과 반대가 좀 나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면 추천되는 콘텐츠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다면 자기에게 맞는 콘텐츠만 보게 되거든요. 다른 것을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S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무슨 소리냐, KBS가 신뢰도가 유튜브보다 낮다, 이렇게 본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걸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KBS가 더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유튜브 이용률이 되게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방송 수신율이 되게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방송으로서 KBS를 보는 그런 서비스를 보는 그런 게 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서구 공영방송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더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TV 채널만 하는 게 아니라 웹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주는 방식, 유료 OTT도 하고 무료 OTT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는 사실은 1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판매도 해야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OTT에 완전한 VOD를 주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왜 무료로 마음껏 볼 수가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데프나 ARD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려 2016년에 출범했는데요. 한 연간 58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KBS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광고료가 떨어지면서 광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KBS의 한계와 딜레마입니다. 1세션에도 어떤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냐. 이 그림에서 보면 수신료가 46%이고요. 광고가 25% 정도 됩니다. 협찬까지 필요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본다라면 광고료가 줄어드는 데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고요. 광고료 재원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온라인 쪽에 많이 투자해서 방송 쪽에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광고료가 또 떨어지는 그런 상호 잠식 효과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 손쉽게 재정이 광고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더 강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적인 딜레마 속에 빠져 있게 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는 책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공익적 서비스가 왜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이지 못한가 이런 거죠. 그거는 재원의 문제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좀 빠른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빨라졌는데 그렇다면 공적 책임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과 차별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사회통합 기능을 좀 KBS가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범위를 방송이란 영역을 넘어서 온라인 서비스로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항상 그 부분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딜레마가 생기는 건 그동안 못했다? 어떤 것을 하는지 평가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책임을 실현하는 데 평가가 하기 전에 꼭 고민할 것들은 그 재정 부담이 적정했는지와 연관돼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책임을 우리가 부과할 때는 사회가 그 재정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경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표인데요. 이번 세 번째 발표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션에서는요. 공영방송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관련해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손 흔들면서 우리 환영 인사 하시도록 하시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심영섭입니다.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기대가 있죠. 가장 큰 기대는 아무래도 이게 수신료라는 게 특별 부담금, 즉 국민 개개인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은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납부한 이 수신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쓰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비판도 만만치 않죠. 이미 앞에 일부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아마 비효율, 고비용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1억 이상의 고연봉자가 많다. 저도 살펴보니까 2021년
그 우리나라 대기업 그 평균 그 1억 이상의 그 연봉이 있는 회사가 1위부터 한 15위 정도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16위부터는 이제 1억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까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1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고비용은 맞는 그 고연봉자가 많은 건 사실이죠. 또 이제 올해 또 그 국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무보직자가 많다라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무보직자가 많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연봉자가 간부직이 아니라 실무직에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겠죠. 물론 방송이나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 KBS 한 구성원이 내부 그 전산망에다가 막말로 뭐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든지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무책임한 댓글을 남기고 또 그 댓글이 곧바로 그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든 그런 그 결과를 낳았죠. 어떤 면에서 그 공영방송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떤 면에서 그 상당히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비용 그 비효율 고비용이라는 그에서 가장 많이 특징되는 게 이제 관리 직급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직급이 많고 상위 직급자들이 그 연봉은 많이 받는데 뭐 실무직이나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돈이 많으니까 인건비도 많이 지불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뭐 수신료를 왜 올리냐는 또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발표해 주셨지만 결국은 제작비 증가의 요인이 가장 큰데요. 이 제작비 증가 요인은 결국 미디어 환경 변화와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를 썼는데요. 첫째가 어찌되었든 그 KBS는 다양한 그 연령층, 다양한 계층, 지역별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조건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유익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KBS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상업적 경쟁의 증가인데요.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전처럼 그 지상파 방송사 3개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수백 개의 채널을 볼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실시간이 아닌 비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그 환경에서 유익하고 여전히 그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유료로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혹은 무료로 그 이용하게 되는 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KBS는 여전히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런 그 컨텐츠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공영 방송이 해야 될 공적 서비스의 그 영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충분한 재원은 확보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수신료 납부액이 조금씩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신료 그 납부액은 조금씩 늘는데 실제로는 그 전체 지금 그 방송사에 필요한 지금 그동안 그 중요한 재원이 됐던 상업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그럼 이대로 간다라면 이제 KBS가 그 맡고 있는 공적 서비스, 그 공익적 서비스를 그 수행할 만한 그런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운영을 하게 되고 긴축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앞에서도 지적됐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제작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재방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시청자는 또 그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수신료를 올려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언젠간 한번 이 구조를 그 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이건 제가 이제 KBS와 그 독일의 그 제1공영방송의 예산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사실 양 방송사의 그 이 지출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론 수익 구조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신료 수입이 84%니까 압도적으로 수신료 수입이 제일 많고 나머지 기타 예산이 재원이고요. 지출에 있어서는 뭐 인건비 비율이 독일도 약 34%고 그 우리가 약 32%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우리는 그 1986년, 88년에 그 아시안 게임과 그 올림픽을 하면서 그 필요 인력을 대거 그 이제 채용한 경우가 있고요. 또 디지털 전환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그 또 충원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공영방송이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정리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독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그 유료 방송 도입, 케이블 방송 도입 시기가 있었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에 있던 국영방송 그 종사자들 그대로 고용 승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력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그 전환 과정에서 누적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되니까 인력을 그 자를 수는 없고 정리할 수는 없고 또 그 인력이 그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독일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인원을 줄이고 감축하고 효율화시키기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KBS도 그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독일은 40%대에 가까웠던 인건비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겁니다. 이거는 자연 감소도 있지만 그만큼 그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했던 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바로 직무 체계를 갖다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그것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지적이 됐던 상위 직급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이 되거나 뭐 본부장이 되는 다시 그 평기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제 그 지금은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독일도 또 동일했습니다. 그럼 나가든지 아니면 일을 안 맡고 그냥 창가에 앉아 있던 둘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책임 직급에 있는 부분과 실무 직급에 있는 부분 두 직급으로 나눠가지고 실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책임 직급 가면 책임 직급 맡다가 거기서 이제 보직을 안 맡겠는 다시 실무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바꾸는 과정인 거죠. 이게 뭐 완료된 건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직무 중심으로 이제 그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자연 감소분, 정년 퇴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 퇴직 부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신규 채용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작진들 그걸 담당해줄 제작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적으로 그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한 5년간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원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인원이 줄면 그 개별 제작진의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 하나만 그 맡는 걸 이제 두세 개를 맡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마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경쟁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그 이러한 과정들이 얼만큼 투명하게 보여주느냐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재정과 경영 상황은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책무 수행에 대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일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전까지 사실 KBS의 그 경영 평가 보고서는 아주 단촐합니다. 그냥 우리는 잘했다, 뭐 잘했다고 평가받았다라고 올리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이후에는 이제 평가 그대로를 이제 그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 상황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질문이 나왔지만 뭐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 KBS가 했던 이제 프로그램들에 출연했던 분들의 그 출연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이 그 제작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 밤 김재동을 그 제작에 얼마가 들어갔고 뭐 유사한 방송을 제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까지 그걸 공개할지 뭐 공개 못할지 부분들을 이제 뭐 판단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시청자가 아는 부분들을 가급적이 많이 공개하는 게 그 필요는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공개했을 때는 결국 개인의 그 대한 공격을 또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갈등만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경영에 대한 비밀을 그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어느 정도가 그 적당한 수준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합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그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신료 징수 과정에 대한 또 투명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그 전기요금과 그 통합 징수되고 있죠. 사실 징수 효율성 때문에 그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마다 수신료를 그 징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국가는 세금으로 그 직접 그 징수하는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 지금 그 전기요금처럼 같이 걷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국가는 직접 그 직원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직원이 가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이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고민 끝에 1994년에 이제 현재 방식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산정부터 또
그 배분 그리고 나중에 그 집행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건 그 사회적 그 합의를 통해서 그 도입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이게 현행 그 제도보다 효율적이냐, 이렇게 됐을 때 더 투명하게 될 것이냐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라는 거 질문 한 3가지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KBS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결국 그 효율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나름대로 지금 계속 그 인력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윤리의식과 책임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내부 구성원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외부에서 볼 때 KBS는 방만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그 비판을 받게 된다면 그건 지금까지 모든 그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더 따뜻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부 자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후적인 평가도 투명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 그 경영 투명성을 갖다 좀 더 그 보장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더 시청자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그 껄끄러운 부분도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KBS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영섭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 들으셨고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 그 마무리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수기하셨고 이틀 동안 논의하시면서 여러분 갖게 된 생각들을 조사로 표현하는 우리 조사 요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은 지금 2분 말씀 드릴 건데요. KBS 양승동 사장님 나오셔서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토론회를 주관한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해서 또 공론화위원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양승동 KBS 사장 나오셨어요. 자, 말씀 시작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영진에서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막 말이 두서없이 빨라지기도 하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충분하게 의견 듣고 저희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아침에 분임 토의를 통해서 또 방금 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 질책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그 아이디어도 주셨고 또 한편 격려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전체 이 분임 토의 내용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KBS가 이제 정말 국민의 KBS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의 의견 말씀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날씨가 참 화창했습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시고 KBS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200분 국민참여단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인사말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또 이사님들이 어제 오늘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번 그 공론조사를 기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공론화위원회 위원님들 5분께도 깊은 감사드리고 우리 또 주관사가 잘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론조사, 이 KBS 공론조사 기획하고 또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틀간 또 수기 과정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재진 공론화위원께서 여러분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네, 처음 뵙죠? 인사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국민참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론화위원을 맡고 있는 한양대 이재진 교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공론화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수신료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논의되어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께서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결정에서부터 빡빡한 일정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공론조사에서 여러분들께서 KBS에 보여주신 관심과 질문들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과 요청사항 모두 KBS에게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KBS는 이 소중한 정보를 깊이 새기어 더 훌륭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단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토의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미래를 견인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공론화 토론은 오늘로써 끝나지만 오늘 이후에도 KBS를 꼭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잘하면 격려를 해주시고 못하면 호되게 질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BS는 더욱 문호를 넓혀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민참여단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늘 모든 분들이 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으로 한 분 한 분 진지하고 열띤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약한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드디어 토론회 마칠 시간인데 제가 이제 폐회 선언을 좀 이따가 할 텐데요. 폐회 선언하면 잽싸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조사라고 하는 그 절차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의견 표현하시는 개인적으로 의견 표현하시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요. 제가 폐회사 하고도 크게 우리 인사하면서 폐회할 건데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조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KBS 공론조사 국민께 듣는 공적 책임과 의무 수기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도 해제하시고 손 흔들고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잠시.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끝난 게 아니야. 네, 안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WTBS. 네네. 자 이제 폐회는 선언했으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설문조사 2차 조사 하셔야 하고요. 바로